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제33회 일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조권에 관련된 기본 개념과 내용을 공부했다면 33회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조권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 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높이 산정이 있습니다. 높이 산정. 자, 북쪽의 도로와 레벨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북쪽의 도로와 레벨이 생기면서 점점 복잡해진다. 자, 여기 땅을 보시면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제61조에 나와 있죠. 일조를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 지표면 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 경우에 이렇게 레벨 차가 난다. 북쪽과 남측에 어떤 그 땅에 레벨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 땅의 평균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가지고 일조권을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북측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북측이 높아야 일조권에 유리하다. 즉 그러니까 북측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북측이 높아야만 평균에서 일조권을 따기 때문에 요만큼이 더 유리하겠죠. 요만큼 유리하다. 북측이 만약에 낮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요만큼 더 불리하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북측이 도로이면서 높다. 이러면 아주 좋죠. 일조권에서는 아주 좋다. 북측이 도로가 아니지만 북측이 높다. 이러면 아주 좋죠. 그러나 북측이 낮다. 이러면은 안 좋죠. 일조권에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조권에서. 이게 이제 높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점점점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예전에 건설교통부, 예전에 뭐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지침을 보면은 여기에 높이에 따라서 그 규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대지 A와 대지 B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에 북측에 있는 대지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평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쪽 북측의 대지와 남측의 대지의 평균으로 본다는 겁니다. 평균으로 본다. 대지 A와 대지 B의 평균 수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된다. 도로의 평균이 아니다. 도로 건너편 북측 대지의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채광 방향의 일조권입니다. 채광 방향. 채광 사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채광 사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광 사선을 받는 건축물이 뭐죠? 채광 사선을 받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부터 아파트 요거 두 개만 받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채광 방향 일조권을 안 받습니다. 채광 방향을 안 받는다. 채광 방향은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의 일정의 면적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는 채광, 말 그대로 햇빛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이런 채광창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대지로부터 또 이격을 해야 돼요. 이건 일조권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채광 방향에 대한 일조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대지 A의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었을 때 대지 A의 지표면과 대지 B가 높아요. 대지 B가 높은데 여기 일조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지 B와 대지 E의 평균을 따졌는데 채광사선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채광사선은 불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냥 우리가 불리하게 본다.
불리하게 봐서 왜 그러냐면은 건너편 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본다. 지표면 이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대지 A의 지표면 이 지표면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기준을 보는 게 채광 방향 일조권 사선이고요. 자, 이 경우도 뭐습니까? 대지 A가 있고 도로가 있고 건너편 대지 B가 높아요. 대지 B가 높아도 그 일조권에서는 평균으로 봤습니다만 여기서 똑같이 대지 A의 기준을 가지고 채광 방향 사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땅에서 연립주택을 못해요. 아파트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창문을 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로변에 면한 아파트의 동은 좀 낮고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동은 높죠. 그 채광 사선을 다 비켜가면서 가기 때문에 건너편의 땅과의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서의 아파트가 높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높다. 이게 이렇게 설계하고 싶어서 설계가 아니고 이런 채광사선과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맞추다 보면은 그렇게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인접대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접대지와 높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이 도식이 되겠죠.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6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접대지선으로부터 얼마를 이격한다고 그랬죠? 1.5m를 이격을 하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9m까지 올라갈 수 있다. 9m를 초과하면은 높이의 2분의 1까지 이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직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지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인접대지 경계선이 높죠. 자, A대지가 북쪽에 있는 대지보다 낮고요. 북쪽에 있는 대지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 개 땅의 평균을 가지고 일조권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1.5, 여기서부터 9m니까 이 부분이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북쪽에 있는 대지가 4m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레벨이 2m가 되겠죠. 플러스 2가. 그럼 요만큼 차이가 어떻게 되죠? 요만큼 차이가 어떻게 되면 2m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2m가 유리하겠네요. 2m가. 그죠? 2m가 조금 더 보너스를 받겠죠. 요만큼을 보너스 받으니까 이 전체 높이는 만약에 11m가 되겠죠. 그러니까 11m에서 3개층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9m에서 3개층 넣는 거와 11m에서 3개층 넣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측의 땅이 낮은 경우도 똑같이 평균을 따져서 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땅이 4m가 낮아요. 그러면은 2m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9m를 계산하기 때문에 벌써 2m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7m잖아요. 여기서 차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땅들은 3개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가상의 지표면이 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용산구라든가 여기 뭐 성북구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내 땅이 있고 북측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북측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땅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내가 0. 그럼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3지점에서부터 9m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3m를 까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2개층밖에 못 짓겠죠. 2개층밖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측의 땅이 낮으면 불리하다. 이게 북측과의 레벨을 따지면서 평균으로 간다. 그러니까 원칙은 평균으로 간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 61조에 대한 높이 제한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용도별로 세분화가 됩니다. 용도별로. 일반 건축물이 있고 공동 건축이 있죠. 일반 건축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일반 건축과 공동주택이
다르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건물들이 다 일반 건물이죠. 우리가 혼동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경우는 단독주택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건축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되잖아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리고 뭐 기숙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별도로 적용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도로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자, 일반 건축물에 A 대지가 있고 북측이 B 대지예요.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건축물은 도로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도로의 끝. 북측 도로 건너편 끝 지점에서부터 1.5m를 떼고 9m를 올려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아요. 평균이 높다. 북측의 땅이 높다 그러면 거기서도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도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도로의 평균이 아니고 북측의 대지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여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이 높고 북측이 낮아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평균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북측이 조금 낮아도 유리하죠. 왜? 도로에서 조금 완화를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의 중심에서 보는 겁니다. 도로의 중심. 도로의 중심에서 보니까 뭐 그래도 북측이 도로니까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은 도로가 넓으면 유리하겠고 도로가 좁으면 불리하겠죠. 도로가 이렇게 와서 1.5m 떼서 9m 받고 도로가 있고 북측이 높다 그러면은 평균. 도로가 있고 북측이 낮다 이러면은 평균을 따져서 도로의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이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도로의 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도로의 중심에서 일조권에 대한 기준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아주 중요한. 설계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이 바로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5일 날 시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하나의 대지 사이에 이 공원 등이 있다. 공원 등이라 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과 도로와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조종도로, 유원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대지 사이에 이렇게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구지 이런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일조권에 대한 기준을 이 중심에서 공지의 중심에서 경계선으로 해라. 육항 각 호의 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는 해당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을 했죠. 공공성, 즉 광장이라든가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건축물이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일조권에 좀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문제가 많아서 이 공지의 중심선으로부터 인접대지를 경계를 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니까 둘 대지가 아니죠.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아주 작은 땅들 이런 내용 한번 좀 보십시오. 작은 땅들의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해당 대지 경계선의 이 중심선으로 해서 이거를 이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2019년 3월 5일 날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내 땅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북측에 있는 땅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북측에 있는 땅하고 이제 서로가 민사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남측으로부터 적용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 부분들 있잖아요. 신도시 부분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 거꾸로 받죠. 일조권이 북측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일조권을 남쪽으로부터 받습니다. 일조권을 남쪽으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들은 북쪽에서 받지만 이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거꾸로 남측으로부터 받는다. 예, 그게 참 일조권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일조권을 사실 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조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해설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한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 건축법 해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